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삼법이 복잡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회동을 가졌는데요. 북러 밀착 국면 속에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쉬는 날에도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비번날 운동 중이던 아산소방서 소속 최희수 소방관은 인근 상가 건물에 불이 난 걸 발견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북 소방본부 남기엽 소방관 역시 비번날 아파트 16층 베란다에 매달린 시민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별다른 장비 없이 맨몸으로 난간에 올랐다고 하죠.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횡성 119 안전센터 소속 이인표 소방사는 가족과 함께 떠난 휴가에서 터널 사고를 목격하고 트럭 운전사를 구조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소방관 처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동 간식비가 수십 년째 1인당 3,000원으로 동결돼 있다는데요. 1997년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으면서 간식비로는 김밥 한 줄을 사 먹기도 버거운 실정이라고 하죠. 3년 전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신분만 달라졌을 뿐 예산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나마 형편이 나은 서울과 세종, 충북과 전북 지역의 소방관 간식비는 최근 5,000원으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이마저 충분한 건지는 의문이 들지만 말입니다. 소방관들은 수많은 재난을 수습하면서 자신의 몸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소방관들의 처우만큼은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엔 총회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제거했네요. 네, 오늘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자 이제 미국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체포 동의 요구서는 어제 접수돼서 오늘 대통령 제거가 이루어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오늘 오전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접수했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아마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일 것이다,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동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앞뒤로 이뤄지는 뭐 유례 없는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그렇고 뭐 국무위원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국회 제출에 그 안건이 국회에 제출되고 첫 본회의에 보고가 돼야 되고 네.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고되는 시점이 중요한데 보고되면 뭐 바로 표결 절차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다음번 본회의에서 보통은 표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안이 한꺼번에 표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이 좀 깊겠는데요. 네, 뭐 사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인데 예. 지금 사실 이 대표가 일단 단식 농성 중에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점 그리고 하필 또 쓰러진 직후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지금 상당히 당 내에서는 이제 좀 뭐 거기에 대한 검찰에 대한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부결 여론이 좀 우세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 단식 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분위기가 또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좀 며칠 사이 좀 기다려 보면 어떨까 싶고요. 박강원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혹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뭐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한마디로 그 해임 건의안이 건너오더라도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거의 일축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오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 건의안은 총리나 국무위원의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다. 즉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 참석차 서울을 온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단식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네요. 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뉴스가 지금 각 방송사들 뉴스에서도 지금 상당히 앞곡지에 보도가 되고 있고 예. 뭐 상당히 그 관련 소식 그 의미가 좀 뭐 남다른데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방문한 것 자체가 지금 퇴임 이후에 공식적으로 일정을 한 게 지금 처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단식 20일째 접어든 이재명 대표를 직접 병문안하고 단식을 만료했는데요. 오늘 오후 이 9.19 행사 참석에 앞서서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서 단식을 만료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 대표는 하지만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이어서 이제 9.19 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이제 인사말 겸 축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 보유고, 물가, 주가 지수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면서 네. 대대적으로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때리기에 대한 작심 반박을 내놨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을 넘었는데 네. 지난해 32,000불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떨어졌다. 사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고요. 예. 또 이제 그 국가 부도 위험 지수가 가장 낮았던 시기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였다면서 반면 지난해 CDS 프리미엄 지수가 다시 큰 폭으로 올라섰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오늘 발언이 눈길을 끈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싸고 전현 정부 간 지금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아시다시피 지난 15일 감사원에서 이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소득 고용 통계가 의도적으로 조작됐다. 이런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네. 이에 이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는 등 지금 신경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의 맥락으로 볼 때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통계를 좀 조작했다고 얘기한다. 거기에 대한 따르는 반박도 있을 거고 반박성 성격의 발언일 수도 있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오늘 이제 그 9.19 행사에 가서 이제 했던 인사말이라기보다는 사실 분량이나 내용상으로 거의 연설에 가까웠는데 예. 이 인사말은 이제 그 감사원의 어떤 통계 조작이라는 발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상당히 격앙된 어떤 이제 문 전 대통령과 주변의 어떤 분위기 좀 이런 것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정책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또 안보 정책 면에서도 윤석열 정부보다 더 잘했다. 이런 요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지금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끝끝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문 전 대통령이 찾아갔지만 단식은 일단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단식 중단을 구도로만 요청하고 병실을 좀 직접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네. 뭐 국민의힘은 사실 뭐 지금 문병을 뭐 논의할 계제가 아니고요. 뭐 네. 계속 뭐 조롱에 가까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롱요? 네, 오늘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때 국민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방탄이라는 소기의 목적엔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꼬았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그 국회의원에 관해서 열린 가짜뉴스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네. 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처리되고 방류되면 큰일 난다고 외치던 사람이 알고 보니 횟집에 가서 회 먹었다, 잘 먹었다고 그랬다고 한다. 뭐 이런 지난번에 이 발언 논란돼가지고 네, 사실상 이 대표를 언급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아무래도 뭐 협치 보건 차원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뭐 당 지도부가 여당 지도부가 한번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유상봉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어제까지만 해도 뭐 정치 보건이라면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현재까지는 쉽지 않다. 여러 검토를 거쳤지만 이분의 단식이 결국 자기 사법 리스크를 회피한다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어제의 분위기를 이제 뒤집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누가 단식하라고 했느냐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는데 그런 맥락으로 지금 다시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또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금 줄줄이 열릴 상황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관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설사 뭐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청문보도 세탁을 안 해줘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대법원장은 아시다시피 국회 인준동의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의 협조가 어떻게 보면 좀 절실한 상황인데 뭐 지금 여야 간의 국면은 계속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뭐 위법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또 자녀 관련 도덕성 의혹을 중점 추궁했는데요. 예. 먼저 동직자 재산 신고 때 재산이 누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처가 소유 비상장 주식이 총 10억 정도 되는데 그동안 법관을 하면서 재산 등록해서 누락해왔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처음엔 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저는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죄송하다 지금도 매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이제 이 후보자가 1987년 당시에 장인미 처남 3명과 함께 부산 동래구 명장동 토지를 구매한 것이 이제 농지법 위반이다 이런 취지의 의혹도 있었는데요. 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당시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서 농지법은 위반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도 제기됐는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후보자가 판사로 일하던 2002년에 후보자 배우자가 압류 처분을 받았다. 공문서에 보면 징세라고 이유가 분류돼 있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 뭐 오래된 일이라 그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후보자 처가가 소유한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등 2개 기업체가 뭐 법인 쪼개기를 한 것이다. 이런 의혹 제기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이 국내 건강보험의 푸부영자로 등록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 그러니까 이 후보자 부부로부터 뭐 국내에서 송금을 받거나 이 같은 송금 내역이나 해외 재산 내역이 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 뭐 이런 점도 지적됐는데요. 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뭐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 후보자 아들이 국내 최고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에서 인턴 근무한 경력이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제 아들은 전혀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만 송구라고 하는 말을 10차례 넘게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오후까지는 다 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오전 오후 쭉 오늘 네. 이균용 후보자를 봤는데요. 저는 사실 세본 적은 없었는데 뭐 네. 체감상으로 상당히 많이 뭐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치고는 상당히 지금 뭐 의혹도 많고 논란도 많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후보자가 해명은 제대로 했습니까? 그냥 송구하다로 그냥 끝난 거예요? 네,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뭐 어떤 해명이라기보다 뭐 대부분 이제 송구하다, 뭐 관련 법 규정을 잘 몰랐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대법원장 많았고요. 후보자가 관련 법 규정을 몰랐다 그러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야당 의원으로부터는 아니 판사님이 법을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질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엄호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은 처가떼기 돈 많은 게 뭐가 죄냐 하면서 제가 봤을 땐 돈도 없더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비상장 주식을 10억 갖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요? 네, 김영동 의원 재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주의 의원도 이 따님에게 뭐 외환 송금을 한 사실이라든지 독립생계 유지하는 자녀를 직장 피부영자로 신고한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면서도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무위원이 대사 신고 누락한 게 더 많았다. 뭐 이렇게 반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역시 김영동 의원은 이제 야당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 독립을 이루면 적임자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 친구다.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냐 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바이든도 제 친구다. 뭐 이렇게 반박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답변 태도를 두고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 후보자는 오늘 뭐 계속 뭐 죄송하다 송구하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그 자기의 어떤 도덕성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서 아까 전해드린 대로 뭐 야당 의원으로부터 뭐 법관이 법을 모른다는 게 뭐 이해가 되느냐 뭐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뭐 정치권 관련 사건 판결 등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말을 아꼈는데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뭐 300몇 회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 수사라는 여론이 있다. 뭐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치는 타협의 미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네. 반대로 또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판결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해 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 양해해달라.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역사관도 논란됐습니까? 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늘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이 위안부다. 이 모 대학 교수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이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다라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그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그 이균용 후보자의 입장을 두고도 논쟁이 있었는데 민주당 전해숙 의원이 이 건국일이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자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김혜영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뭐 언론 친화 장관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됐었는데 이 발언을 한 지 닷새 만에 이게 뭐 대통령 원래 후보자는 다 출근길 문답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지금 갑자기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질문하기가 뭐해가지고. 네, 뭐 보통 하긴 하죠. 근데 뭐 내용이 있는 답변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었고 사실 이제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이제 기존의 어떤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서 이제 뭐 질문을 잘 받아주는 편이긴 했는데 오늘 이제 가짜 뉴스가 도가 지나치다 하면서 청문회 전까지는 이제 이런 출근길 질의응답 그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현재는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보다도 가짜 뉴스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가짜 뉴스와 전쟁을 선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언론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 한 10가지를 지금 그 수첩에 적어와서 상세히 뭐 반박 내지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뭐 본인이 공동 창업한 이제 그 인터넷 언론사의 감사 자리를 배우자가 맡은 적이 없다 이 점을 거듭 그 강조하면서 뭐 해당 감사를 이제 배우자가 맡았다 이런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또 남편 신용카드 사용 신고액이 0원이다 이런 보도에 대해선 확인도 안 하고 단독 기사를 날려서 인격 살인을 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연말 소득공제 신고할 때 소득공제가 누락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가짜 뉴스니 나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출근길 문답을 하면서 답변하지 않겠다. 출근길 문답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한 상황인데요. 뭐 김혜영 후보자도 뭐 마찬가지로 청문회 때 답변을 하겠다. 뭐 이것이 지금 국무위원 신임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어떤 좀 뭐랄까 어떤 전략, 뭐 공통된 전략 같은 걸로 보입니다. 괜히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한꺼번에 해명하겠다. 설명하겠다. 뭐 이런 또 전략으로 본다면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런가 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주관한 공청회에 참석해서 가짜뉴스 근절 필요성을 또 강조했네요.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대장동 허위 인터뷰로 촉발된 대선 공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것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 축사에서 진보 좌파 세력이라는 진영이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엎으려는 시도를 맨날 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던
그 윤석열 대통령 커피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 공작 카르텔을 보며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기자들과 만나서 과도한 언론 규제라는 우려에 대해선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공론회장이 만들어질 수 없고 때 여론만 확산한다면서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공정한 소통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가짜뉴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기자들로부터 이런 반문이 나오자 네. 판단 기준을 공론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사법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YTN을 압수수색했어요. 이동관 후보자와 관련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후보자 시절이었을 때 보도한 내용과 관련됐던 거죠. 네, 오늘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초 당시 뉴스를 진행했던 PD 그리고 그래픽 담당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조 PD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른바 분당 흉기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이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을 이제 잘못 내보낸 데 대한 이 사건 관련 수사입니다. 예. 경찰은 지난달 이 위원장의 고소를 접수해서 PD와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건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만 신청했다는 거죠? 예, 지난달에 신청을 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까지는 했다. 뭐 이것이 오늘자 뉴스입니다. 이 언론노조 YTN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YTN은 방송사고 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는데도 경찰은 휴대전화 이미 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돌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전례가 없는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 사건 아닙니까? 네. 명예훼손 사건을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고 그래요? 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소송을 당해본 적이 있지만 네. 보통은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개인 간 문제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은 보통 안 하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지금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네요. 저도 언론 관련 수사들은 뭐 여러 건을 뭐 제가 그런 것도 있고 많습니다만 뭐 명예훼손 관련 혐의가 정확하게 명예훼손이었던 것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곽 기자는 그런 경험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 역사관이 논란이 됐어요. 이번엔 이완용 얘기가 나오네요. 네, 지난 2019년 8월 강경 보수 성향 전직 언론인이죠.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운영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 조갑재.com에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살리자 대한민국 이 광화문 집회 때 했던 연설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 연설문에서 좀 문제가 된 부분은 이제 신 후보자가 이 문 당시 대통령의 지소미아 효력 정지 결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5천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 매국노가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독재 왕조 집단 북한에 가장 성공한 대한민국을 바치려고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네.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쓴 부분입니다. 신 후보자는 또 나아가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고 이완용은 어쩔 수 없는 매국노였다.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신 후보자가 당시 했던 연설문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 후보자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제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때 또는 인사청문회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일찌감치 밝혔고요. 오늘 나온 이 추가 그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 때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역사관 논란 쿠데타 옹호 발언했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 그랬잖아요. 네, 청문회 때 밝혔다. 사인 때 한 말이고 봉인이 되면 생각은 더 달라질 수 있는 거라는 투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과연 역사관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주변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선명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던 중국의 외교 행보가 점점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북러 간 밀착 국면에서 북중러 연대키를 쥔 중국 어떤 선택을 할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저녁에 발생한 뉴스부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고 하거든요. 북한과 네네.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 이걸 강력히 네네. 촉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네.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또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 러시아 외무차관이 네.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이 된다 이런 이제 일종의 뭐 협박성 발언을 얼마 전에 했었죠. 예, 그런데 기억납니다. 이 북러 간에 무기 협력을 한다, 군사기술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북한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는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네.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기술 교류를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 제1의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지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러시아는 한국의 첫 번째 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뭐 아직 되지도 않은 간접적인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러시아와 북한이 만약에 실질적인 무기 거래를 한다는 거는 러시아가 한국의 주적이 되겠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이거는 우리도 러시아를 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안의 심각성을 러시아가 정확히 이해하고 안보리 결의라는 게 이미 1718호 제일 먼저 결의부터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미 2006년도부터. 그런데 지금 2023년에 왔는데 이렇게 무기 거래를 다시 시작을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러시아의 지위에 맞지도 않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결정적으로 이 핵 확산의 방지에 책임이 있는 국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북한에 무기를 공급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위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장호진 차관이 얘기를 한 거죠.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러시아는 뭐 마찬가지겠죠. 그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그리고 특히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예. 기본적으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을 돕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우호적으로 러시아와 관계를 갖기가 매우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전달을 했고 러시아는 푸틴이 그 북러 회담 이후에 밝힌 것처럼 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애둘러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지금 북중 관계, 북러 관계는 지금 1950년 한국전 이후에 갑자기 제일 좋아지는 관계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중국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러시아로 왕이 외교부장이 가기 하루 전에 네. 몰타에서 제임스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이게 네네.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갑자기 일정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예정돼 있던 겁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유엔 총회가 원래 있었잖아요. 예. 유엔 총회가 이제 9월 18일부터 있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북러 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마도 중국이 이거는 러시아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실제로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러시아 전략안보협의회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 가기 전에 몰타에서 양측의 필요에 의해서 긴급 회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이거는 당연히 왕 부장이 원래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기로 돼 있었다가 이렇게 바뀌니까 네. 중국 측이 충분히 미국과의 소통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북러 밀착에 힘 실어주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미국이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중국도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중국이 대놓고 막을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미 연대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는 북러 관계가 이 밀착되는 거를 중국이 하지 말라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이 협력의 방식이 군사협력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중국이 이 군사협력의 틀에 들어가는 북중러 연대가 돼버리면 이거는 지금 그 소위 한미일 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중국이 미국의 소집단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북중러도 소집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려고 국제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북중러 강화에 직접 중국이 참여해서 그거의 어떤 기획자 또는 그 틀을 만드는 완성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그 경제, 뭐 사회 교류,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 지원이나 러시아에 대한 또 뭐 군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을 빼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국제사회에 자신들은 북한과 러시아처럼 군사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미국과 먼저 만남으로써 전달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틀을 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국이 그 러시아하고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러시아가 중국의 도움이 또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니까. 근데 양국 간에 좀 더 가까워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러시아에 직접 포탄이나 이런 거 지원해 줄 수 없으니 북한이 대신 지원해 주면 중국 입장에서도 뭐 그리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중국하고 직접 북한하고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뭐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 다 이제 우리가 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러시아는 침략자로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은 이 핵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 규범과 NPT 탈퇴, IAEA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소위 사찰도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지금 그 핵을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국제사회의 2단화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끼어들어서 그 2단화 국가들을 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더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설사 그런 게 있더라도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북한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노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번에 북러가 밀착을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러시아도 중국에 대해서 기대고 싶은 게 많이 있고 북한도 많잖아요. 북러가 가까워짐으로써 러시아를 좀 끌어내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으로부터의 더 많은 협조,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으로부터의 더 많은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 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이 북중러 관계라는 거에 꼭지점, 중국이 북중러 관계 꼭지점에 있잖아요. 제일 세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렇지 않아도 센 국가가 이거를 규합을 해서 러시아를 이런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택하기는 지금 상황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전략적으로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둘 이런 식으로 관계가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를 보면 미국은 지금 무기 거래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하고 북한은 군사협력과 위성 프로그램 지원에 관해서만 얘기 나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러시아는 중국에다가 이런 우리 어떤 무기를 지원할지 해줄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건 다 알려주지 않을까요? 네. 기본적인 거는 알려줄 건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군사 기술은 굉장히 고급 과학 기술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위성 기술이라든가 핵잠 소함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인데 이런 거는 원래 중국과 러시아도 교환하지 않는 교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텔스기 엔진 개발에 중국이 계속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서
러시아에 기술 이전을 요청했는데 러시아가 거절했거든요. 무슨 네. 말씀이냐 하면 북한이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러시아가 금방 그거를 탄약과 바꾸면서 그런 기술을 주기는 어렵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거는 왜냐하면 북한이 만약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결합을 한다면 그거는 베이징 말을 안 듣겠다는 뜻과 비슷해지잖아요. 예. 러시아 기술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착했고 중국과도 이제 맞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 예. 특히 서해 바다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한 그다음에 예. 이 중국이 거기를 최첨단 군사과학기술로 무장된 북한의 무기가 돌아다닌다?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이 어떤 군사기술의 이전이 애초에 어렵기도 하거니와 중국이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벌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거 이외에 북중러 연대라는 거는 어쨌든 대미 그 관계를 둘러싸고 셋이서 같이 가는 게 좋으니까 네. 그런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고 그 방법을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이게 이제 군사과학 기술로 뭉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거부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양자 관계 위주로 이걸 풀어가면서 최대한 북중러 3자가 연합해서 어떤 대항체를 만든다라는 개념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사훈련 한다거나 이건 너무 대놓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그럼요. 되지 않을 네,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우리 2018년 남북관계 해빙 무드가 막 이렇게 조성이 될 때 그때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는 작업들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 회복을 했으니까 다음 차례 다시 중국하고 뭐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거나 뭐 이런 일들은 혹시 없을까요? 그런 거를 추구를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러의 강력한 연대가 대미 항쟁 고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보유의 근본적인 버팀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신냉전 구도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쓸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지금 경제도 그렇고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이 소위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한 40% 정도 되고 예. 또 미국에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은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죠. 예. 결국은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 시진핑과 김정은의 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의도대로 가도록 중국이 북한 말을 듣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의 그 결속도가 북중러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틈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한중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끝으로 그 질문을 사실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한미일이 더 결속력이 높아지니까 북중러가 자꾸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양자 사이에서 중국하고도 그렇고 러시아하고도 그렇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유기적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어떻게든지 북중러 3자 틀을 가지고 이제 소위 대항 구도를 만들어야 북한의 핵 보유가 정당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중 간의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좀 어쨌든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우리가 이제 주최국인데 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 또 한덕수 총리가 아시안 게임 가니까 그럴 때 가서 총리 최고위층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그런 데서 어떤 분위기를 잡아서 간다면 한중 관계의 어떤 흐름을 새로운 기준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틀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빅데이터에서 뽑은 주제, 지난주에 대비해서 급상승한 주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간만에 1위에 IT 분야가 나왔습니다. 아, 제일 좋아하시는 분야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겁니까?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네. 그 15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SNS가 좀 재밌는 게요. 네. 아이폰이 나올 때면은 항상 이게 뭐 어떤 변화가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아요. 스마트폰이 뭐 예를 들면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네. 새로운 폰이 나오면 SNS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우리 손에서 제일 오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아이폰이 나오면 특히나 우리나라 뉴스들에 항상 나오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혁신은 없었다. 그죠? 혁신은 없었지만 판매는 잘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양도 달라지지도 않은 것 같고 별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케이스만 조금 달라졌다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는 정말 혁신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 네. 일단 이들이 말했던 혁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USB-C 타입을 탑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폰 이용자들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카피라이트를 뭐라고 그랬냐면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표준이 맞지 않는 걸 쓰다가 네. 이제 USB-C를 쓰니 이제 혁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안드로이드나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아니 이거 안드로이드 폰에서 그러네요. 언제나 USB-C 타입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이번에 바꾼 게 어떻게 보면 유럽 연합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표준안을 써야 된다. 예. 근데 그걸 이제 혁신으로 이제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애플에 대한 마케팅을 비난하시는 분들은 아 무슨 애플이 또 그러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할 게 없어서 그 C 타입을 혁신이라고 하면은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왜 혁신이 없는데 잘 팔릴까라고 하면 이제 애플이 이번에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넣긴 했어요. 이거 뭐냐면 가벼워졌고 사진 잘 나오고 예쁩니다. 그럼 이제 끝났다 이거죠. 가격대는 비슷한데 사진도 잘 나오고 가벼워졌고 예뻐졌으니까 살 사람들은 산다라는 게 이제 애플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공무원들에게는 이 애플 기계 사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지금 외국에 있는 스마트폰 사지 마라니까 이제 삼성폰도 포함이거든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지금 애플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측들이 이미 뭐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이 투폰 그간엔 어떤 업무용 폰하고 스마트폰을 별도로 쓰기 때문에 이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아이폰이 나올 때면 우리나라에 또 갤럭시와 관련된 이제 계속 이제 그 기사들이나 SNS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확실히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IT 컬럼리스트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에 나가서 애플 얘기를 하면 라이브에서 댓글에서 애플 알바냐라고 하는 댓글이 달리고 중간에 또 삼성 얘기를 하면 삼성 알바냐 이런 댓글이 달릴 정도로 다른 건 몰라도 이 스마트폰은 자기가 쓰는 폰에 대한 좀 프라이드가 좀 높으신 것 같고요. 네. 상대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이런 형태들의 좀 글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폰들이 나올 때는 언제나 가장 뜨겁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양쪽 다 알바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래 경쟁을 통해서 시장이 네.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애플만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강적이 생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 선의 경쟁이 오히려 시장을 키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IT 분야에서 또 주목해봐야 할 이슈가 네, 이거 있다고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추석이라는 키워드고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추석 때 워낙 요즘 뭐 기프티콘이나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상품 많이 받다 보니까 네. 뭐 상품권이 발송됐다, 택배가 발송됐다, 심지어 뭐 소소하지만 가족과 함께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URL 링크가 오는 이른바 추석 스미싱의 주의보가 지금 상당히 심하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60대 이상 분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제가 요즘에 오는 문자들을 보더라도 이거
약간만 긴장 풀면은 넘어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저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네, 정말 이 멘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친화적으로 정말 광고 쓰듯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URL 누르고 뭔가 설치하면 핸드폰에 있는 거 다 털릴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누르지 마라. 네, 누르지 말고 그냥 단순히 누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삭제하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사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중요하신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특히나 최근에 이제 승차권 같은 경우에 URL 이제 해서 뭔가 뭐 승차권이 왔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가짜 URL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조심하시고요. 예약을 해놨는데 그렇죠. 승차권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승차권 요즘에 이렇게 보내주나? 뭐 이러면서 네. 누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번호 같은 거 잘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하시고 아니면 확인하시는 이런 숙지하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솔직히 피해가 발생되면 좀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되는 일이 발생하면 바로 해당 금융사의 고객센터나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생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거 수사도 좋지만 이런 거 수사 신속하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국민들 피해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제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2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키워드는 시간차 비보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제 키워드입니다. 네. 많은 작품에서 열연을 펼쳐온 배우시죠. 변희봉 씨, 또 노영국 씨 같은 날 이제 맞아요. 몇 시간을 차이로 세상을 떠나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배우 변희봉 씨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 투병 중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또 이제 노영국 씨 같은 경우는 이날 새벽녘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데요. 이 두 배우 다 워낙 이제 연기도 이제 상당히 출중하셨고 또 많은 캐릭터로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변희봉 씨 같은 경우는 완쾌를 응원하는 팬들의 바람이 있었고 이제 당시 완치가 됐습니다. 병이 재발해서 암투병을 해오셨던 걸로 이제 전해졌고요. 또 이제 노영국 씨의 별세는 저 갑작스러웠는데 KBS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 출연하면서 왕성 활동을 펼치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전날까지도 드라마를 통해서 만나다가 심장마비를 통해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제 그 어떤 안타까운 그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고요. 또 그 네. 부분에 있어서의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이러한 의견들도 내용들도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는요? 3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두 개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후보자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또 오늘 내일 이틀 이어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두 후보자 모두 다 뭐 재산 신고 누락, 후보자 부분의 투기 의혹 뭐 이런 또 김행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 당시에 이제 보유 주식과 관련된 이러한 좀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방금도 이 얘기에 나온 키워드인데 국방 관련 키워드고요. 러시아라는 키워드죠. 김 위원장, 그러니까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에 가장 오래 이제 북한을 비우면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 행보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대북 군사 기술 이전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오가면서 이것도 같이 화제가 된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위 분야는요? 4위 분야는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는 추석입니다. 그렇죠. 이거 그죠? 안 나올 수가 없죠. 맞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추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때쯤 되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와요. 근데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의 판매 동향을 분석을 해서 쇼핑 추석 키워드를 좀 분석을 했거든요. 네. 이번 추석 쇼핑 키워드가 명절 해방이라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워낙 12일 동안의 최장 거의 황금 연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번 명절은 명절이 아니라 내가 해방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행을 떠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추석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뭐 상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네. 지난 추석과 비교해서 축산 가공식품, 간편 조리식품, 즉석밥, 컵밥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1인당 평균 구매액 같은 경우에도 가공식품이나 건강식품이 증가했고 여행 상품 구매도 늘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여행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다는 거고요. 또 뭐 수영복이나 래시가드 같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맞지 않게 해외에 나갈 때 필요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브랜드에서도 20대에서 50대 이상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네. 이번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56.4%로 차례를 지내겠다는 응답자보다 많았고요. 또 네. 가족 친지 방문하는 대신에 집에서 쉬겠다라는 분은 30%, 국내 여행을 계획한다는 응답자도 22.4%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명절에 집콕 혹은 여행 계획도 많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편의점, 그러니까 도시락이나 간편식 같은 이런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호텔 같은 곳에서는 추석 연휴에 대한 만시를 기대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네. 반대로 우리가 보통 이제 추석 때 하면은 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시끌시끌하거나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전통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지 않고 차례 지내지 않고 이렇게 네. 되니까 소위 말해서 대목이 사라졌다. 상차림도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또 이제 그 과일의 물가 자체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는 부담되고 또 그곳에서의 계속 이 대목을 기대하는 판매상들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고물가를 호소하고 있는 정부 측에서는 작년보다 추석 상차림 비용이 줄었다라는 통계를 내기도 했다고 해요. 네. 진짜 준 거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대가족 기준 올 추석 상차림 비용이 대형마트 34만 2,467원, 전통시장 26만 3,535원으로 작년 대비 3.2% 또 6.2%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SNS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금액으로 되나? 이거 좀 신뢰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요즘 뭐 통계 조작 얘기도 많은데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제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59조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 59조가 부족하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제 SNS의 의견을 좀 종합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펑크가 날 수 있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 세수 결손 대응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 가능한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이나 걱정들에 대한 의견들이 좀 SNS를 달구고 있는 이런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금이 안 거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앙정부도 중앙정부지만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이거 예산이 적잖아요. 그렇죠. 지방 교부금이 지금 뭐 교육까지 다 합치면 23조 원인가 넘게 줄고 있다. 네. 지자체들은 허리 한쪽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엉뚱한 분들이 피해 입지 않을까 좀 걱정되네요. 그러니까요. 세수 관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 속 이야기를 살펴보는 흔적 역사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오겠고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 북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글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상권과 제주도 30에서 150, 강원 영동과 전라권 30에서 120, 충청권 30에서 80, 경기 남부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 5에서 40mm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제주도, 전라 경상권 해안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2도, 광주 21도 등 전국이 19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6도 등 전국이 21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전에 서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모레 대부분 해상에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 내외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겠고 낮에도 비교적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 23.8도, 습도 8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신랑이 수호로 덕담을 건네는 순간 하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음성 통역이 뒤이어 나오면서 식장 전체는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사흘 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한옥마당에서 열린 결혼식 모습을 전한 기사의 한 대목입니다. 이 특별한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 이길보라와 신랑 다나카 켄. 두 사람은 2016년 한국에서 영화를 매개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연을 맺고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그 7년이란 시간은 두 사람에게 고민과 망설임의 연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 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라가 바로 코다였습니다. 1차 언어가 수호인 결혼식도 보라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손으로 웅아리를 하고 눈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보라에게 수호는 부모로부터 받은 소중한 유산이면서 핵심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보라는 이런 자신의 가족사를 2015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하기도 했죠. 신랑 켄도 보라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역시 켄에게 장애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교사였던 어머니는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치며 겪은 이야기를 나눴고 장애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4가지 언어가 공존했다고 합니다. 보라 부모님의 모어인 수어, 보라의 음성 언어인 한국어, 켄과 켄 부모님의 음성 언어인 일본어, 그리고 두 신랑 신부가 소통하는 영어까지 사회자를 포함해 2명의 수어 통역가와 한국어 및 일본어 음성 통역가 등 4명이 끊임없이 의사소통에 공백을 배워야 했다고 합니다. 비록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서인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한마디에 진심을 담는 모습이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을 설명한 사회자의 이 말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주는 듯합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소통 방식이자 가족의 모습이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그러했듯 신랑 신부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반짝이는 축하의 박수갈채를 아낌없이 보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대 사랑하오 아직도 사랑은 알지 못하지만 이 나이 되도록 그대 사랑하오 그대의 눈빛은 영원히 빛나오 날 믿어주오 그대가 나를 모른다 해도 그러다 날 버린다 해도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사랑하오 나는 약속하오 우리의 사랑이 영롱한 빛으로 물들 것임은 그대가 나를 모른다 해도 그러다 날 버린다 해도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사랑하오 그대 사랑하오 사랑하오 말로 다 이 맘을 표현 못하지만 난 사랑하오 그대가 이 맘을 허락해준다면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하겠소 그대 사랑하오 Oh and I always love you 말로는 다 못하오 난 사랑하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윤상 김현철의 사랑하오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부건님, 저희 아버지도 장애가 있는데요.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거니 차별 없이 다른 일과 같은 사람으로 대하고 봐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허진호님, 너무나 감동적인 결혼식이네요.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 누구나 갖게 될 수 있으니 세상을 따뜻하게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사람도 하나의 동물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그 감각은 무궁무진하게 다르더라고요. 우리 방송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모기는 발로 맛을 본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동물은 뭐 뇌 안에 뭔가 나침반 같은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못 보는 그런 새로운 세계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말하고 또 보고 뭐 어떤 감각을 느끼는 거는 그게 방식이 다른다고 해서 그게 이상할 일도 전혀 아닌데 우리 자꾸 그걸 편견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넓은 관점을 갖고 좀 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네, 청취자분들 문자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문화재청이 최근 이순신 장검 2점을 국보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2점의 칼은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길이가 무려 2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손수 지은 시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칼을 직접 차고 전장에서 휘둘렀을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순신 장군 칼이라고 하면 한산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렇죠.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시죠. 그러니까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 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라는 시인데 사실 뭐 좀 더 아는 척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만 더 하는데 이제 한산도 야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밤에 읊다라는 시인데요. 이 넓은 바다에 가을 햇빛 저무는데 추위에 놀란 기러기 때 높이 나는구나. 근심스러운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 새벽달은 활각하를 비추도다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구군을 걸고 결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노심초사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두 시를 보면은 장군 옆에는 늘 이제 칼이 있는데 그 장군의 상징인 큰 칼, 대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큰 칼을 차고 백척간도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이순신 장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산도가 한산도 야음에 등장하는 바로 그 칼인가라는 생각. 그래서 오늘은 연구자들하고 제가 좀 이게 뭐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칼이 얽힌 그런 진실과 오해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국보로 지정된 칼이 2m에 가깝다고요? 길이가? 예, 뭐 두 자루 모두 2m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칼이죠. 그 장검 1이라고 표현할 때 보면 196.8cm, 칼날이 137.3cm고 칼자루가 60cm 정도 되고요. 무게만 4.32kg 되고 장검 2는 197.2cm고 그 4.20kg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칼집하고 가죽분을 합치면 그 무게가 5.72kg, 5.44kg에 이릅니다. 또 그리스 신들이 거인이었다고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거인 아니었어요? 혹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칼에 이순신 장군이 손수 지은 시가 새겨져 있다고요? 그 시는 뭐 예를 들자면 그 석자칼로 하늘의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그 장검 1에 이제 있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라는 글귀인데요. 이 장군의 기계가 뭐 그렇게 드러난 시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절은 1795년에 정조의 명에 따라 발간된 충무공 전서에 실려 있는 시구 그대로고요. 이 충무공 전서는 이렇게 장검 한 쌍이 공에 후손 집에 전해오는데 공에 친필이 새겨져 있다. 이순신 장군의 친필이 새겨져 있다라는 고칼이 바로 이 칼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칼 두 자루 언제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1928년에 이제 지금은 칼자루 속에 승배라고 있잖아요. 칼자루하고 칼날의 결합부 이렇게 쏙 끼어 넣는 거.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끼어져 있으니까. 예. 그 1928년에 그걸 뺐을 때 보니까 그 승배 속에 가보년 4월에 태기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태기련이가 누군가 했더니 다행히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등장하는데 이 난중일기 1595년 7월 14일자를 보면 태구련 등이 이제 진중에 들어왔다라고 하고 21일자를 보면 태구련과 엄복이라는 사람이 만든 칼을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에게 한 자루씩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은 이 태구련이라는 사람이 장검에 찍힌 태귀련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검 두 자루도 태귀련 같은 그런 이 장인이 제작해서 이순신 장군한테 바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인 두 명이 왜 바쳐요? 뭐 이유가 있나요? 직접 기록은 없어요. 어디든. 그런데 다만 1955년에 태씨 문중 후손들의 증언을 이제 채록을 했었는데 그 채록을 들으면 좀 귀담아 들을 만해요. 뭐냐면 이 태기련과 이무생 이 두 사람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10여 년 전에 외구에게 붙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가서 10년간 도검 칼 제작소를 배웠고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왜군의 길잡이가 돼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러나 이순신 군대에게 포로로 붙잡혀서 다행히 어쨌든 간에 반역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두 사람이 장군 앞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장군이 그럼 칼을 좀 한번 만들어보라라고 명을 했더니 두 사람이 10년간 배운 모든 기량을 다해서 장검 두 자루를 만들어 바친 것이다. 이번에 국보가 된 장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쓰던 칼이라고 하면 아니 충무공을 우리가 추앙한 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닌데 왜 지금에서 국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검이 일본도의 양식을 따랐다라는 구설수에 계속 시달렸거든요. 소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도검 연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검 두 자루는 일본 칼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칼 만드는 기술을 배운 장인이 와서 그랬으니까 만든 걸 쓰니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칼의 어느 부분이 일본 양식을 따랐다는 겁니까? 그 좀 전문적이긴 한데 그 기사를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볼 것 같은데 승배와 칼자루를 결합해서 이제 못을 끼워서 그 칼자루와 이렇게 그 칼날 이렇게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 손배니까 뒤에는 이제 나무나 이런 것들을 해놓고 칼을 이렇게 끼우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정을 하기 위해서 뚫은 구멍이 있는데 그걸 일본어로는 목정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본 양식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칼자루가 이렇게 있으면 칼자루만 이렇게 들면 되게 빡빡하고 손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칼자루를 단단하게 줄 수 있도록 가죽끈을 X자로 교차해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감은 그런 끝매기 방식이 있는데 그 X자 끝매기 방식이 좀 일본식이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칼줄의 목쪽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코팅이라 그래서 쇠퇴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화 모양이다. 그래서 이 국화 문양도 일본풍이다. 그리고 칼날을 보면 칼날 형태도 좀 그렇고 피를 흘려보내려고 이제 그 칼날 이렇게 보면 홈을 파놨어요. 쭉 길게. 그리고 찌르면 이제 피가 쭉 흐르게 만드는 그런 건데 그걸 이제 그 피움이라고 하고 혈저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일본식이더라라는 거고 칼날에서 이제 칼몸에 만나는 부위가 각도의 차이로 이렇게 뚝 깡통하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 일본어로는 요코테라고 하는데 그 흔적도 분명히 보여서 그 자체도 일본풍이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 사진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설명 들어가지고만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어려운 게 그 일본 용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순신 장검 두 자루에는 일본풍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어떤 게 조선풍이냐면 그 나무 틀 위에 보면 잘 보면은 물고기 가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어피라고 하는데 그걸 감고 붉은 칠, 그 주칠을 한 칼자루 같은 게 그 양식이 조선식이라는 게 있고 또 끈이 밀리지 않도록 칼자루 표면에 이렇게 금속판을 붙여서 끈이 안 밀리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조선식. 그다음에 표면에 은실을 붙여서 장식한 그런 전통 무늬 이것도 조선식. 그리고 칼날에 새긴 글씨 아까 얘기했던 사나가 물들고 피로 물드는 그런 글씨를 아주 예쁜 글씨로 쓴 거. 그러니까 이렇게 황동으로 이렇게 새겨서 썼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물결 무늬로 이렇게 한 부분. 그다음에 칼집의 어떤 그 폐용 장식, 어깨거리용 가죽끈, 그다음에 칼집의 끝마개 장식 등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이순신 장검은 조선 칼의 주된 요소의 일본풍의 일부 요소를 결합한 칼이다. 그래서 칼날 형태는 좀 일본풍이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자루라든가 네. 외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선 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쓰시던 칼인데 네. 약간 외색풍이 있다고 하니까 좀 찜찜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1592년 4월 13일 날 이제 발발을 하게 되는 음력입니다만 네. 그 조선은 뭐 속수무책이었죠. 아무런 대비책을 안 세웠기 때문에 무기는 뭐 역시 형편없었고 칼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일본군을 따라서 조선에 온 스페인 신부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조선이 사용하는 무기는 일본 그 무기에 비해서 빈약했고 특히나 칼은 길이도 매우 짧고 가늘었다라고 이제 좀 디스를 했죠. 하긴 일본은 그 피해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기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겠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조선 칼이 그렇게 볼품없었습니까? 원래는 그 외구와의 접전을 벌였던 여말선초 이때는 네. 뭐 그 최무선도 있고 그래도 무기가 나쁘지 않았죠. 네. 화포도 있었고 뭐 신기전 그렇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세종 때도.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신무기도 개발을 했는데 그러나 이게 조선 개국 후 200년 동안 평화잖아요.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무기 분야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조선의 주력 무기는 우리가 알지만 뭐 최정병기 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활과 화살, 궁시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화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칼은 보조병기였죠. 그러니까 근접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면에 일본은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말까지 150여 년간 전국시대를 거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근접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칼, 창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왜군이 쳐들어와서 이 길고 날카로운 칼을 마구 휘둘러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충격을 받기도 했을 거고 좀 공포도 느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대적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가 안 됐겠죠. 그래서 네. 뭐 조선군도 그랬지만 특히나 그 의병장이나 의병들 뭐 더 맨몸으로 왜군과 싸야 되고 누가 뭐 무기 주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선택이 있었죠. 선택이 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일본군에게 노획한 일본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뭐 일본대 칼날만 빼서 익숙한 조선 검의 외장, 그 칼자루 이런 것들은 그 조선 검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쓰거나 아니면 일본대 칼날 등을 차용해서 새로운 칼, 일본과 조선식의 칼을 제작하거나 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이순신 장검과 같은 그런 그 방법을 썼겠죠. 근데 그 진짜 의병이 일본 칼을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 기록이 아니라 형태를 보면 나오는데요. 예. 예를 들자면 곽재우 장군의 장검이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 그걸 보면 일본도 중에서도 왁기자시라고 해서 그 칼날 형식이 있습니다. 한 50에서 80cm 정도 되는 그런 칼인데요. 예. 그 왁기자시의 칼날과 외장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일본 칼집 특유의 고춧가라고 있는데 예. 칼집 밑쪽으로 보면 이렇게 이 고춧가라에서 이 통을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 칼자루에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작은 칼을 넣거나 혹은 고가이라 그래서 이 귀우비개 같은 거,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거 이런 것들을 는 그런 꼬지가 있는데요. 그 꼬지 부분만 그 곽재우 장군이 나무로 틀어막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조선제 장식으로 바꿔들었다라는 거고 그 권웅수, 정기룡, 최진립, 이광학 장군 그런 칼들도 뭐 예를 들자면 일본 칼을 그대로 썼거나 아니면 일본 칼을 개조했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차용했거나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그 뭐라죠? 칼 가지고 서로 간에 막 겨룰 때. 네. 칼 막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 나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칼을 만드는 금속은 굉장히 단단해야 되잖아요. 단단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칼 아니면은 뭐 상대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 칼을 만들어야 일본군하고 일본 외병들하고 상대할 수 있었다는 거네요. 그 당시 처음에는 이제 그 급하니까 워낙 그래서 일본 칼을 빨리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노획한 칼을 쓰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당시에 그 일본도의 장점이 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실감을 했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일본풍의 칼의 장점을 조선칼의 제작 방식에 일부 적용을 했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일본풍이라고 있었는데 X자 줄매기라고 있어요. 칼자루에. 네. 이런 걸 보면 후기에 조선 후기에 보면 그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군사 교범이 있는데 융원 필비라고 하는 데를 보면 그 조선 칼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칼이 좋은 거를 되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활용도 좋았기 때문에 일본 칼의 장점을 일부 적용해서 이 최고의 이제 그 칼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명검이 이순신 장군 장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그 이순신 장군 장검이 2m 크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 어디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두 자루 모두 길이가 뭐 2m에 가깝고 무게만 해도 5kg에 가까운 네. 칼이잖아요. 그렇지만 한산도가에는 큰 칼 옆에 차고라는 구절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삼국지의 인물인 관우도 보면 82근 그러니까 8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청룡 언월도를 휘둘렀다. 아무렴 그러면 천하의 이순신 장군이 뭐 고작 5kg도 안 되는 칼을 뭐 다루지 못한단 말이냐. 뭐 이런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아 근데 뭐 청룡 언월도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뭐 실제로 그랬을 것 같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우가 살았던 중국의 삼국시대잖아요. 네. 거기는 청룡 언월도 자체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 무엇보다도 2m에 가깝고 무게가 5kg에 육박하는 칼을 자유자재로 휘두른다? 이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제가 이제 그렇죠. 알아본 그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 한 번은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계속 그렇게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이 세도. 그러니까 겨우 5kg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령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계속 휘둘러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들면 되는데 그걸 2m 앞에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2m 앞에 있는 5kg 가까운 무게의 한쪽 끝을 잡고 예를 들자면 뭐 낚시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떨어지지.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잡는 지점에 따라서 실제로 묶이는 체감 무게는 뭐 2-3배 정도 증가한다 그러고 더구나 힘을 실어 휘두를 때는 순간적으로 칼 끝에 실리는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 이상 될 거다라고 네. 하는데 실전에서 이순신 장검을 그런 휘두르게 되면 어찌 될까?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이 사람을 휘두르는 것이 된다라고 해서 칼을 어설프게 뭐 휘둘렀다고 치자. 그 휘두름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의 재빠른 칼날이 반격을 그렇겠죠. 받아가지고 목숨을 잃을 네. 가능성이 많다. 그 더구나 육지 전투도 아니고 해전에서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은 뭐 거의 전무하다라고. 이순신 장군이 직접 칼을 차고 다녔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네요. 실제로 칼을 보면 아까도 뭐 칼을 막 칼길이 부딪히다 보면 이가 나가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 두 자를 보면 실전에 사용했던 그런 격검음 칼날을 막 휘두르고 막 부딪혔던 그런 흔적이 없고 그다음에 칼의 흔적이 그러니까 충격이 가해졌을 때는 뭔가 균열이 생기고 약간의 휨이 생기고 뭐 우그러짐 뒤틀림 같은 게 당연히 생긴대요. 네. 그런 것들도 그런 칼날의 변형 현상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시나 이런 데 나오는 큰 칼 찬 거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일제가 설립한 고전 고서관행회라는 데가 1908년에 이제 생겼는데 예. 1910년에 발간한 조선미술대관이라는 그런 사진집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순신 장군이 차고 다녔던 칼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칼이 이번에 그 장검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 쌍용검이라는 다른 칼 두 자루인데요. 그 조선미술대관을 보면 사진과 함께 설명이 붙어 있는데 뭐냐면 예. 소장처는 그 창경궁 국내부 박물관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완가 박물관으로 바뀌죠. 예. 설명문을 보면 이 도검은 이 칼은 임진왜란의 수군을 통솔 해서 우리 일본 군대와 힘껏 싸웠던 명나라 이순신이 늘 표현했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등에 새겨진 시를 소개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쌍용검을 만들어서 얻으니 천추의 기상이 웅장하도다. 산과 바다에 맹세한 뜻이 있으니 충성스러운 의부는 고군과 같다라는 그런 시가 실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 쌍용검 표현이 나오니까 쌍용검이라고 불렀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식구가 또 주목을 끌은 게 예. 순조 연간의 훈련도감을 역임했던 박정경이라는 사람의 문집에 예. 바로 이 시와 함께 이순신 쌍용검이 등장을 합니다. 시가 똑같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느 날 병조 판서인 심상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검은 그 이충공이 차고 다니는 건데 나는 뭐 서생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으니까 자네가 상장군이 된 자네한테나 어울리겠다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박정경한테. 예. 그러면서 이제 박정경 그렇게 얻은 쌍용검 한 자루를 이렇게 받고 아 이게 너무나 좋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쌍용검을 만들어 얻으니 천추의 기상이 웅장하다 뭐 그런 식구가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소개를 하죠. 그럼 1910년 조선미술대관 사진에 등장하는 바로 네. 그 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정경이 그렇게 얻은 쌍용검 한 자루를 걸어놓고 있었는데
한 열흘 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지인이 똑같은 검이 있더라라면서 전해주는데 장군 제가 충남 아산에서 온 사람한테 이것을 샀는데 장군이 아끼던 검과 어째 그리 똑같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건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로 그 벽에 걸어놓은 검과 비교해 보니까 쌍둥이처럼 같았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박정경이라는 사람이 두 자루 쌍둥이 검 같은 두 자루를 쌍용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이 썼던 그 쌍용검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마도 이 박정경이 얻은 쌍용검 두 자루 이게 그 훈련도감을 거쳐서 자기가 이제 훈련도감 했으니까 그 국내부 박물관으로 들어갔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국내부 박물관이 국립고궁박물관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이 된 거죠. 근데 그 쌍용검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만약 있다면. 그렇죠. 행방이 묘연한데 이게 그 1910년에 조선미술대관이라는 책에 등장하고 국내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감쪽까지 사라졌는데 이게 그 1910년 4월 12일자 대한매일신보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창경궁에 춤공이 쓰던 칼이 있는데 이 비상시국에 그 칼을 쓸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꼬집는 뭐 시조가 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10년 4월 12일이니까 이제 국군이 되고 이제 국권 탈취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 이런 칼을 좀 쓸 사람이 없냐 뭐 이렇게 라고 이제 하는 꼬집는 시조가 실리는데 그걸 보면 당시에는 창경궁의 국내박물관에 이 칼이 있었다라는 거가 됐는데 1912년 5월 26일자 권업신문이라는 걸 보면 일제가 창경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이충공의 쌍용검을 치워버렸다라는 개탄 기사가 실리거든요. 그 이후에 쌍용검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일제 누군가가 와가지고 훔쳐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르는 건데 사실 그 칼이 정말로 이순신 장군이 직접 차고 다니면서 휘두른 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라진 쌍용검을 두고 원래 이순신 쌍용검이라는 건 없었다. 아니면 후대에 만든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최근에는 조선미술대관에 등장하는 쌍용검 두 자루를 자세히 보면 이게 상당 부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칼이 아니다. 박정경이 처음에 쌍둥이 칼이라고 막 그래서 막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 같은 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단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일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분명히 사진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쌍용검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디 가든지 어디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 갖고 있을 텐데 갖고 있다면 밝혀진다면 그건 다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그럼 장검은 이순신 장군께 맞기는 분명히 맞는데 맞죠, 당연히. 실전에서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고 주로 장식용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은데. 뒤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위세용으로 차고 이렇게 걸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쐈던 칼이 어디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 그건 가치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도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편성 관계로 평소보다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